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올렸던 사진 2장 기억하시나요? 그 사진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그날 제 두 친구의 아침과 점심 식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친구 1의 아침 식사, 식빵과 잼, 식빵이라. 전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특정 한 나라가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재미삼아 풀어보는 퀴즈 하나 나갑니다. 제가 식빵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올리는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답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빵은 어느 나라 빵일까요? 유럽의 빵? 아니면 미국의 브레드? 친구 1이 아침으로 택한 식빵에 대해 먼저 알아봅니다. 그녀는 이것을 유럽인들이 먹는 주식과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생화학적으로 그것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식빵 이야기를 하다가 웬 생화학? 식빵의 타락한 역사, 아니 제대로 말하자면 식빵을 식빵이라고 불러도 될지 어떨지를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원래 유럽의 빵은 고대 밀과 천연 발효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식빵은 20세기 중반 미국 녹색혁명이 낳은 난쟁이 밀의 결과물입니다. 기계 수학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여 키를 낮추고 대신 소화 불능의 글루텐 함량을 비정상적으로 높인 조작된 종자의 밀입니다. 글리포세이트 샤워와 프리하베스트. 미국의 밀 대농장에서는 수확 7에서 10일 전 밀을 강제로 말려 죽여 수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대량 살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하베스트입니다. 씻어낼 수도 없는 이 맹독성 제초제는 밀 알갱이 깊숙이 침투하여 한국의 제분 3사로 흘러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제분 카르텔의 기만. 대한민국은 밀 자급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제분 3사는 미국에서 가축 사료용과 유전적으로 차이가 없는 적은 밀을 대량 수입합니다. 대한민국 제분 업계의 독점 구조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욕심을 넘어 한국 현대사, 현대경제사의 원조 경제 시기부터 형성된 매우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의 카르텔의 시작과 중소기업이 침투하기 어려운 이유를 역사적 경제적 배경으로 분석해 봅니다. 카르텔의 시작은 1950년대 300산업과 원조 경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분 카르텔의 뿌리는 6.25 전쟁 이후 1950년대 300산업 밀가루, 설탕, 면사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산 밀 원조 PL480이 시작됩니다. PL480은 1954년에 제정된 미국의 농산물 무역 발전 및 원조법의 공법 번호 퍼블릭 로 480입니다. 흔히 잉여 농산물 원조법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본질은 단순히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경제적 필요와 한국의 상황이 맞아떨어진 철저한 이해관계의 산물입니다. 당시 미국은 농업기술 발달과 비료 사용 등으로 밀 생산량이 폭발했습니다. 창고에 밀이 썩어날 정도로 쌓였는데 이걸 세계 시장에 그냥 내다 팔면 밀 가격이 폭락하여 미국 농민이 망하게 됩니다. 이 해결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돈, 달러를 안 받고 현지 화폐나 장기 차관 형식으로 넘기자 였던 것입니다. 즉 PL480은 미국 내부에 남아도는 밀, 잉여 농산물을 처분하여 자국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되었는지도 알아봅니다. 이것은 마치 공짜인 듯 공짜 아닌 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밀은 대부분 PL480 제일관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형식을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밀을 줍니다. 그 대가로 한국 정부는 그 밀을 제분업자, 삼양사, 대한제분 등에게 팝니다. 제분업자가 낸 돈, 원화를 대충자금 카운터파트 펀드라는 이름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그 대충자금으로 적립된 돈은 마음대로 못 씁니다.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쓸 수 있었는데 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나 한국 국방비로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원조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처리 곤란한 밀을 주고 그 대가로 한국 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군사행정 비용을 충당한 셈이기도 합니다. 이 PL480밀은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300산업은 부흥하고 농촌은 붕괴되었습니다. 이 PL480밀이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 지형이 바뀝니다. 여기서 한국의 경제 지형이 바뀌었다는 점에 잠시 주목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 뒤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독점 3사의 밀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의 지표를 바꾸어 놓았는지 철저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밀, 제분, 설탕 제당, 면화 방직 공장이 한국 근처에 들어서며 현재의 재벌기업 삼성, 삼양 등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국산 밀은 멸종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미국산 밀이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시장에 풀리니 한국 토종 밀 농사는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붕괴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인의 식생활이 쌀 중심에서 밀가루, 라면, 빵, 혼식으로 급격히 바뀌었고 현재 식량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PL480은 미국의 골치 아픈 잉여 농산물 처리와 한국의 식량난 및 국방비 조달 필요가 결합된 거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재고를 털었고 한국은 배고픔은 해결했지만 미국산 밀에 대한 의존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자력으로 식량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정부는 이 원조 물자를 처리할 특정 기업들을 선정하여 설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때 정경유착과 진입 장벽이 형성됩니다. 정부로부터 밀가루 수입 및 가공 권한을 부여받은 소수의 기업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CJ, 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규모를 내세워 경제적으로 우위를 선점합니다. 이 시기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유통망을 장악한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설비 투자비와 효율성 면에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중소기업은 밀가루를 직접 수입하지 못했을까요? 법적으로 중소기업의 밀 수입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제적, 구조적 장벽이 중소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우선 구매 협상력, 바잉 파워에서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국제밀 시장은 거대 곡물 메이저, 카길, ADM 등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분 3사는 수만 톤 단위로 배를 통째로 빌려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만 중소기업은 소량 구매 시 단가가 급상승하여 수입 실익이 없습니다. 다음은 거대 자본이 필요한 벌크 수입 및 보관 시설의 어려움입니다. 밀은 가공된 가루가 아니라 알곡 상태로 대량 수입됩니다. 이를 하역할 전용 부두, 사일로와 보관 시설, 그리고 가공할 대형 제분 공장을 갖추는 데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요 항구의 제분시설 지분은 이미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 3사는 참으로 친하게 지내며 가격 담합을 해온 찬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제분 업체들이 수차례 밀가루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원료 구매부터 최종 유통까지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럼 이들을 깰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의아해 하시겠죠? 안타깝게도 사실상 완전한 타파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 밀 자급률은 1% 미만, 원료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해외 곡물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유통 장벽도 문제가 됩니다. SPC, 삼립, 파리바게뜨 같은 대형 식품 기업들은 이미 특정 제분사와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좁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밀가루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 금지 때문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고착화된 설비, 자본, 유통망의 거대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요즘 모 의사 덕분에 한국 국민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현대 심리학의 주요 용어에 좀 더 친숙해진 것 같은데요. 전 정부와 제분 대기업이 식품 안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제분 대기업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저렴한 가격의 밀가루를 공급하겠느냐며 식품 안보를 인질로 잡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저렴한 서서히 그 양이 축적되어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 심한 표현을 사람이 먹는 다양한 식품을 만들 재료를 설마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기에 이제부터 차분하게 그들 제분 3사가 어떤 밀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어떤 식품들을 만들어 어떤 이들을 내세워 선전 광고에 열정을 바치고 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분 3사는 미국 법인을 통해 질소 비료로 조작된 단백질 수치의 밀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질소 비료로 조작된 단백질 수치라. 여러분은 앞으로 곧 이 질소 비료로 조작된 이 단백질 수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백질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단백질을 알게 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 이 분야 전문가들조차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아주 작은 욕심을 내보려 합니다. 최소한 단백질 하면 닭가슴살, 두부 혹은 요즘 멍멍이나 음매들이 말하는 단백질 파우더를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것만은 막고 싶습니다. 단백질을 바로 알면 우리의 식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자연의 상태로 자신의 몸에 품게 되는 단백질과 우리 사람이 과도한 질소 비료를 주어 밀의 단백질 양을 인위적으로 높일 때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그 자기적인 단백질을 품은 밀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아주 얄팍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밀과 한국에서 보시고 드시는 밀은 같을 수도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미국 밀 시장의 구조적 이원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IP 곡물 대상품 커머더티 곡물 미국 내수 시장에서 건강지향적 소비자가 선택하는 밀과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량 생산밀은 생산 이력과 재배 프로토콜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확한 산업 용어로 IP밀,
정체성 보존 곡물이 있습니다. 품종, 산지, 재배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유통되는 밀입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상품 밀 커머더티 윗입니다. 수확 후 거대 사일로에서 수천 개 농장의 작물이 혼합되어 오직 단백질 함량과 물리적 등급 그레이드로만 분류되는 범용 밀입니다. 한국 수입분 10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전적 형질에 따른 구분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밀이 있습니다. 하나, 고대 곡물 및 재래종 에인천트 앤 헤리터지 그레인스. 품종명으로는 아인콘, 이베체, 엠머, 사베체, 터키 레드, 19세기 재래종 등이 있습니다. 과학적 특징으로는 비난쟁이 유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1960년대 녹색혁명 이전의 유전 형질을 유지하여 키가 크죠. 글루텐 구조 역시 현대 밀과 다릅니다. 현대 밀에 비해 글루텐 단백질 구조가 단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항원의 발현 빈도가 낮음이 연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전체 미국 밀 생산량의 소수를 차지하지만 글루텐 불내증 환자 및 건강 중시 소비자 층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들과 대비되는 것이 현대 계량 밀입니다. 품종명으로는 HRW 하드 레드 윈터, SW 소프트 화이트 등이 있습니다. 과학적 특징으로는 RHT 유전자 리듀스트 화이트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료 흡수율을 높이고 도복,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키를 줄인 품종입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글리아딘이 변이된다는 점입니다. 계량 과정에서 특정 글리아딘 분자 구조가 강화되어 섭취 시 장 투과성을 높이는 조눌린 분비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고 바로 이것은 장 누수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부 한국 의사분들 중에는 장누수 현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누수 현상의 기전과 원인으로 추정되는 인자들에 대해 그리고 장누수 현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설명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잔류물과 재배 농법에 관해서도 살펴봅니다. USDA 유기농의 정의, 미국 농무부 USDA의 NOP 내셔널 오게닉 프로그램 기준을 통과한 밀을 의미합니다. 통과의 핵심 기준은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확 전 건조 금지 그리고 글리포세이트 등 제초제를 살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합성 비료 및 하수 슬러지 비료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런 근거로 잔류 농약 검사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거나 불검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런 유기농 밀과 대비되는 것이 관행농법 밀 컨벤셔널 위트입니다. 관행농법 밀의 정의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허용 기준치 MRL 이내에서 사용하여 대량 생산한 밀입니다. 관행농법 밀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수확 전 건조를 위해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미국 북부의 밀 농장에서는 수확 효율을 위해 수확 7에서 10일 전 라운드업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하여 작물을 강제로 고사시키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밀은 이 관행 농법으로 재배된 밀이 사일로에서 혼합된 것으로 법적 허용치 이내라 하더라도 밀양의 제초제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검사가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검사 항목에는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농민신문에 여러 차례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 한국에서 수입하는 현대 계량밀이 우려되는 것은 계량 과정에서 특정 글리아딘 분자 구조가 강화되어 섭취 시 장 투과성을 높이는 조눌린 분비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고 바로 이것이 장 누수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장누수 현상의 또 다른 강력한 용의자가 이 글리포세이트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밀에는 글리아딘과 글리포세이트라는 강력한 장누수 현상 유발 원인 인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분 공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드립니다. 제분하는 방식, 즉 밀을 가는 방식에도 현대 공학이 적용되는 것과 전통 방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저온 맷돌 제분, 콜드스톤 밀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정은 전통적인 맷돌 방식을 현대화하여 마찰열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결과물은 배아의 오일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전립분을 유지합니다. 전통적인 맷돌 방식은 산패 속도가 빨라 장기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주로 지역 기반 로컬 유통망을 통해 소비됩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 고속 롤러 제분 하이 스피드 롤러 밀링입니다. 이 공정은 강철 롤러로 고속 분쇄 및 체질 시프팅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 배아와 껍질을 100% 제거하고 배유, 전분과 단백질만 남긴 흰 밀가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과 비타민은 쏙 빠진 희고 고운 밀에 이번에는 그 영양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합성 비타민 B군과 철분을 강제로 첨가하며 표백제 처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잠깐, 지금 표백제라고 했나요? 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절 의심하시는 건가요? 잠시 후 이 표백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긴 유통 과정을 위해 이렇게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영양분을 싹 제거하고 흰 당질과 억지 함량을 높인 단백질 덩어리에 이번에는 화학적 비타민과 철분을 첨가해 영양분을 강화하고 표백제로 희고 고운 단장을 마친 1등급 밀가루가 탄생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미국 내 제대로 된 밀의 실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정체성, 현대의 반난쟁이 밀이 아닌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고대 재래종, 엔천트 헤리타지 그레인스, 화학적 안전성, 수확전, 제초제 건조를 하지 않은 USDA 유기농 인증 밀, 가공의 물리성, 배아를 제거하지 않고 저온에서 제분한 통곡물, 반면 한국 제분 3사가 수입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는 밀은 상품 등급에 해당하며 단어에서 오는 혼돈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란 최상위라는 의미가 아니고 물건, 물품을 의미하는 그 상품입니다. 이는 현대 계량 품종 플러스 관행 농법 플러스 제초제 사용 가능 여기에 고속 롤러로 초미세하게 간 제분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량 과정에서 특정 글리아딘 분자 구조가 강화되어 섭취 시 장 투과성을 높이는 조눌린 분비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건조에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와 함께 장누수 현상 유발 인자가 둘씩이나 조합된 결코 그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밀가루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 깜빡하고 표백제를 첨가하지 않았네요. 이 시점에서 또 하나 배웁니다. 함부로 팩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미국의 브레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미국 소매점의 브레드 홀푸드 대비 마트,
예를 들어 K마트나 타겟, 코스트코의 브레드, 미국에서 판매되는 브레드는 판매처에 따라 원료와 공법이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 동네에서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구매하는 리얼 브레드, 원료 유기농 USDA 오가닉, 고대 곡물, 엔천트밀, 난, GMO, 여기에 사워도우 발효라는 조건을 갖춘 빵은 홀푸드라는 유기농 전문 마켓의 냉동칸이나 빵이 나오는 시간에 직접 구운 리얼 브레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밀과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빵임을 분명히 밝히는 개인 건강 제빵점에서도 유럽밀이나 미국식 전통밀을 사용하여 사워도우로 숙성시킨 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빵과 미국의 전통 리얼 브레드는 모두 천연 발효종을 사용합니다. 천연 발효종의 박테리아가 글루텐, 단백질을 사전 분해하고 장, 점막을 공격하는 항영양소, 피틴산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빵을 만들 때 화학 이스트가 아닌 천연 발효종을 사용함으로써 장 누수 위험은 낮아지고 소화가 용이하며 장내 미생물에 유익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전통빵과 리얼 브레드는 발효식품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채소 절임이 아닌 발효 과학으로 보듯 유럽과 미국의 정통빵, 사워도우는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김치, 나토, 청국장과 궤를 같이 하는 살아있는 발효식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본질을 모른 채 빵을 그저 밀가루 덩어리나 디저트로 여기는 순간 제분 카르텔의 사기극에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사워도우와 발효식품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워도우는 서양의 김치이자 액체 청국장입니다. 김치가 유산균의 보고이듯 정통 사워도우는 자연 상태의 야생 효모와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가 공생하며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청국장이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하기 쉽게 만들 듯 빵의 발효 과정은 장을 괴롭히는 글루텐을 미리 분해하고 회분 속의 미네랄을 인체가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 빵은 발효식품이 아닐까요? 과거 유럽과 미국의 주식이었던 전통빵은 발효식품이었지만 현대의 공장제 빵, 프랜차이즈 빵은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김치를 며칠간 익히지 않고 화학 약품으로 10만만 내서 바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의 공장제 이스트 빵입니다. 발효 과정이 없으니 밀가루 속에 피틴산, 미네랄 흡수 방해물질과 생글루텐이 그대로 남습니다. 현재 한국인이 소비하고 있는 빵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유럽이나 미국인들의 빵이나 리얼 브레드와는 전혀 다른 발효식품이 아니라 소화하기 힘든 화학 가공물이 된 것입니다. 수입밀 기업과 그들의 자회사 혹은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빵장 사꾼님들 덕택입니다. 사워도우가 장 누수를 막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김치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살리듯 제대로 발효된 정통 빵은 우리 몸에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들이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장 누수로 뚫린 구멍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의 안정. 김치처럼 산도가 있는 발효빵은 전분의 당화 속도를 늦춰 급한 고혈당을 막습니다. 결론. 빵은 굽는 것이 아니라 삭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주식은 다음 세 가지를 기본으로 김치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T등급 회분이 정밀하게 관리된 깨끗한 밀가루를. 둘, 화학 표백제 없이. 셋, 오랜 시간 발효 삭힘을 통해 만든 빵은 인체에 해가 될 확률이 크게 줍니다.
결국 대한민국 제분 3사 카르텔은 발효식품인 빵을 화학 가공품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장을 망가뜨린 주범입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할 것은 달콤한 제과가 아니라 김치처럼 톡 쏘는 풍미가 살아있고 내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발효된 빵입니다. 달콤한 제과? 네, 그렇게 부른 이유가 곧 밝혀지게 됩니다. 미국의 K마트, 타겟, 코스트코와 같은 진열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것들은 빵이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브레드, 즉 공장 브레드입니다. 제품군 상표로는 원더브레드, 코스트코 자체 베이커리의 베이글과 머핀, 그리고 마트 PB 상품 등입니다. 이들 브레드의 원료는 관행 농법으로 재배된 고 글루텐 강화 밀로 글리포세이트 잔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강력분, 박력분, 중력분 식의 밀가루 분류법이 없습니다. 이 용어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장 브레드들은 초고속 발효 공법을 적용합니다. 발효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화학 효소와 이스트를 쏟아부어 1시간 내에 부풀립니다. 글루텐이 전혀 분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 누수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그 결과는 수많은 미국의 장 누수 현상 환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리아딘, 분해되지 않은 거대 글루텐 단백질이 장, 상피세포에 조눌린 경로를 자극해 세포 간 결합 타이트 정션을 뜯어냅니다. 유화제, 빵을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넣은 첨가물이 장 점막을 녹여버립니다. 이것이 미국 대중들의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커머셜 브레드입니다. 미국인도 유럽인도 이것을 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합법적 빵 대비 한국의 가짜 빵과 미국의 가짜 빵, 커머셜 브레드를 비교합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의 엄격한 식품법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한국 제분 3사의 밀가루로 만든 빵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 판정합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 빵의 허용 원료 T55, T65 밀가루, 물, 소금, 효모, 천연 이스트. 유럽, 프랑스 빵은 딱 이 네 가지만을 허용합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에서는 밀가루, T55, T65라는 분류란 없고 독점 3사 수입밀 제분사들은 건강에 좋은 밀, 고가의 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위가 어떻든 그들은 이런 밀은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빵 만들기에 가장 좋은, 즉 폼나는 빵, 대형 반죽기에 잘 견디는 밀을 수입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자회사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빵 장사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차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밀가루, 질소 비료로 단백질을 자기적으로 강화하여 빵 만들기에 최적화된 밀, 그리고 설탕, 마가린, 유화제, 계량제, 보존료 등 20여 종을 빵에 허용합니다. 금지사항. 유럽, 프랑스에서는 냉동 반죽 금지, 첨가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한국에서는 냉동 생지 사용, 화학 첨가물 필수 사용합니다. 법적 지위. 프랑스에서는 이 기준을 어기면 빵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프랑스 기준으로는 한국 빵이나 미국 커머셜 브레드는 빵이 아닌 유사 빵 또는 화학적 제과인 패스츄리로 분류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분 3사의 밀가루로 만든 한국의 빵은 프랑스 법정에서는 불법 빵이거나 빵의 자격을 박탈당한 첨가물 덩어리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빵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패스츄리라 한다. 우리나라 수입밀은 단백질 함량도 높다고 하고 밀가루 구입 시 봉지에는 분명 특등급
1등급이라고 쓰여 있던데 봉지를 열면 희고 고운 밀가루가 들어있던데 설마 원조로 받던 밀가루와 현재 정정당당하게 돈까지 지불하고 수입하고 있는 밀인데 과거 그 원조 밀가루보다도 나쁠까? 그럼 이번에는 설마가 사람을 잡을지 어쩔지 그 설마를 추적해 봅니다. 오래전에 원조밀 PL480대 현재 독점 3사 수입밀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과거의 원조밀과 현재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밀은 그 독성의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PL480 1950에서 70년대 정치적 잉여 농산물 품종 녹색혁명 초기 단계 현재처럼 극단적인 난쟁이 밀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글루텐 함량이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독성 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수확 후 저장 과정에서의 살충제 처리가 문제였으나 유전자 조작이나 글리포세이트 건조 농법은 없었습니다. 현재 제분 3사가 수입하는 밀은 철저하게 미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에서 생화학적으로 생산되는 생화학적 공산품입니다. 품종은 초고단백 난쟁이 밀입니다. 제분 3사가 요구하는 잘 부풀고 쫄깃한 식감을 위해 글루텐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품종만 선별 수입합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그들이 납품할 곳, 그들의 자회사들이 좋아하는 결정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배려합니다. 반면 이들의 배려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설마 사람이 먹는 식재료에 이런 짓까지 할까? 나라도 법률도 있는데 설마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빵을 사고 식빵을 구매합니다. 백보 아니 천보 양보해서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끔 어쩌다가 먹는다 한들 금방 어찌 되지는 않으니 그냥 한눈 질끈 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대사질환자 외 환자들에게는 누군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학적 공산품을 구매하고 그들을 장복한 결과는 장누수 현상입니다. 재배 시 그리고 수확 전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살포로 강제 건조된 수입밀은 그야말로 글리포세이트가 밀 깊숙이 박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유전적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특징이 있으며 글루텐 에피토프의 농도가 PL480 시절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결론, 과거 PL482 품질 낮은 밀이었다면 현재 제분 3사의 밀은 인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공학적 밀입니다. 제분 3사의 밀가루로는 유럽과 미국의 전통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밀가루 자체가 부재료인 설탕과 유지를 버티기 위한 구조체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빵과 식빵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빵도 식빵도 모두 먹는 것인데 난데없이 식빵? 이런 궁금증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궁금한 놈이 알아보는 수밖에요. 해서 조사해 보았지요. 이 역시 그 기원은 일본입니다. 1543년 일본 빵의 기원은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다네가시마에 표착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미사 때 사용할 재고로서의 빵과 자신들의 주식을 직접 구워야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빵은 오늘날의 공장제 이스트가 아닌 곡물과 과일 등에서 얻은 미생물로 숙성시킨 천연 발효빵,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빵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당질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곡물을 미생물이 미리 분해하여 인간이 섭취했을 때 가장 소화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 인간의 소화와 건강을 고려한 생물학적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땅에 처음 뿌리 내린 빵의 본질입니다. 1888년 로버트 클라크와 미네랄의 보존 이후 19세기 말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영국인 로버트 클라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1888년 메이지 21년 요코하마에서 요코하마 베이커리 현재 우치키판의 전신을 운영하며 영국 식빵을 보급했습니다. 그가 도입한 영국식 팀브레드는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영국의 밀가루는 유럽의 T 등급 미네랄 함량 기준이 높은 즉 껍질의 영양소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반죽은 발효 시 힘이 없어 쉽게 주저앉는 특성이 있는데 로버트 클라크는 이 풍부한 미네랄을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하면서도 빵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철제틀, 틴을 사용했습니다. 즉, 틴 브레드의 틀은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영양가 높은 미네랄 반죽을 보호하여 건강한 발효 식품을 완성하기 위한 공학적 선택이었습니다. 1945년 GHQ와 원더 브레드의 개입, 빵의 정체성이 변질된 시점은 1945년 종전 직후입니다. 메가더가 이끄는 GHQ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식량난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원더 브레드 스타일인 풀먼 로프를 대량 보급합니다. 미국식 빵은 효율과 대량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미네랄티 등급이 풍부한 거친 가루 대신 영양소를 깎아내고 표백한 흰 밀가루를 사용했습니다. 발효 역시 깊은 맛과 영양을 만드는 미생물의 작용보다는 화학 첨가물과 당분을 넣어 빠르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쇼쿠판 식빵은 영국의 틴 브레드가 가진 식사라는 명분과 틀이라는 형식 위에 미국의 원더 브레드가 가진 부드러운 가공성이 결합되면서 원래 빵이 지녔던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 발효 식품으로서의 본질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위한 발효 식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543년의 포르투갈 빵과 1888년의 영국 틴 브레드까지는 그 가치가 계승되어 오다가 1945년 미국식 공법에 의해 변질되었다는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한국으로의 전통빵 전래의 단절은 곧 건강한 발효빵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에는 1543년 포르투갈의 천연 발효빵이나 1888년 로버트 클라크가 고집했던 미네랄 중심의 영국식 틴 브레드 문화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빵은 미네랄티 등급을 섭취하기 위한 식사였으나 한국에 들어온 빵은 처음부터 일본식 간식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본 제과 기술이 유입되었습니다. 19세기 말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인업자들이 한반도로 건너와 정자옥, 기쿠야, 삼송당, 미스마스 같은 제과점을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들어온 것은 식사용 발효빵이 아니라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변형된 가시판 제과빵이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한 국민이 아는 그 단팥빵, 일본어로 안판이 제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팥빵은 1874년 일본의 기무라 야스베에가 서양의 빵 반죽에 일본 전통의 팥을 넣어 만든 일종의 퓨전 과자입니다. 즉, 한국인들은 빵을 미네랄이 풍부한 발효식품으로서의 식사가 아니라 설탕과 팥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기호식품으로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식문화의 전례는
일제강점기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단 빵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미네랄 외 한국 전통식과 양념들의 오염이 거세게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전방위적인 오염에 대해서도 차차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영국의 틴 브레드 형식을 빌려오긴 했지만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보급할 때는 철저히 일본식 입맛에 맞춘 희고 부드러운 빵을 생산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미네랄티 등급 섭취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화가 빠르고 열량이 높은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빵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국식 원더 브레드의 보급으로 식빵의 오염은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식빵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오염된 잿과가 쐐기로 박힙니다. 해방 이후 유럽의 건강한 빵 문화가 들어올 기회가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구호물자로 들어온 강력 분밀가루와 상업용 이스트가 한국 제빵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미 일본식 단팥빵과 크림빵에 길들여진 입맛에 미네랄을 제거한 미국의 흰밀가루 공법이 결합되면서 일본식 잿과빵 플러스 미국식 정제밀가루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한국빵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빵의 본질. 결국 대한민국의 빵 역사는 유럽의 건강한 발효 전통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천연 발효, 건강한 빵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미네랄 보존 방법도 그런 발효 영양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본의 달콤한 제과 기술과 미국의 정제된 대량 생산 방식만이 들어와 지금의 이상한 빵을 한국의 고유한 빵으로 정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이 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거나 빵을 밥이 아닌 간식으로만 여기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가 한국의 이상한 빵, 비운의 빵, 먹었다 하면 빵빵함을 느끼게 했던 한국 고유의 빵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빵이 한국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짠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2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 브레드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고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목이 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물 한 잔 준비해서 천천히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과 눈 운동을 한 뒤 2부에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